도마, 윤의섭. 도마는 칼날을 받아냈다. 벌써 10년을 해온 일이다. 대부분 죽은 것들이 도마를 거쳐갈 때마다 칼자국이 남았다. 시체를 동강내는 칼날 밑에서 도마는 등을 받쳐 주었다. 도마의 등뼈에 수없이 파인 골짜기, 핏기가 스몄다. 시체들의 찢기가 파묻힌 자리에선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났다. 도마는 칼날에 잘리는 시체들의 마지막 생의 향기를 안다. 생을 마감할 때 잠시 미끄러져 달아나려 했던 두려움을 안다. 시체들을 통과한 칼날을 받아내며 살아가는 도마. 죽음을 섭생하고는 빽빽하게 영생불사의 날짜를 새겨 놓는다. 도마는 죽지 않는다. 두 번째 시입니다. 수선화, 이재훈. 한밤중이 되면 내 몸에 수선화가 핀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잠을 잘 무렵이면 내 몸에 꽃이 앉는 소리가 들린다. 간지러워 암술과 수술이 살 부비는 소리가 사물거리며 온몸의 둥지를 틀고 어머 꽃 피네. 마른 버짐처럼 간지러운 꽃이 속옷 새로 피어나네. 내 몸에 피는 꽃, 어머, 내 몸에 핀 꽃, 나르키소스의 영혼이 노랗게 물든 수선화가 핀다. 아름다운 내 몸, 노랑 꽃파랑이 쓰다듬으며 어깨에서 가슴으로 배꼽으로 핀 꽃과 입맞춤하고 시커먼 거울 사이에도 옹골지게 핀 꽃대 잡는다. 아, 에코가 메아리치네. 아름다운 내 몸, 거울에 비추어. 아, 에코가 흐느끼네. 내 몸이 화분화분 물기에 젖네. 꽃들이 덮얼거리며 시들어가네. 나르키 소스여, 내 몸에 오지 마소서. 오욕에 물든 몸, 꽃피게 마소서. 한밤중이 되면 내 몸에 수선화가 핀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나. 세 번째 시입니다. 물새 발자국 따라가다. 손택수. 모래밭 위에 무수한 화살표들 앞으로 걸어간 것 같은데 끝없이 뒤쪽을 향하여 있다.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앞으로 드센 바람 속을 뒷걸음질 치며 나아가는 힘, 저 힘으로 새들은 날개를 펴는가? 제 몸의 시윗줄을 끌어당겨 가뜩이 지상으로 떠오르는가? 따라가던 물새 발자국, 끊어진 곳쯤에서 우두카니 파도에 잠긴다. 네. 복습은 없고요. 시적 묘사와 시적 상상력.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적 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묘사를 하면서 거기에 상상력을 더하는 건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적 묘사에 상상력을 얻는 방법이죠. 네. 도마를 보면서 도마에 대해서 묘사와 함께 어쩌면 도마에 대한 어떤 사유를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네, 볼까요? 도마는 칼날을 받아냈다. 네,
칼날을 지금까지 쭉 받아냈다라는 건데 벌써 10년을 해온 일이다. 네, 도마가 칼날을 받아낸 것을 10년을 해온 일인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왜 그러한지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묘사를 하면서 그러한 상상력, 그러한 상상을 함께 드러내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년 동안 칼날 받는 걸 해냈대요. 대부분 죽은 것들이 도마를 거쳐갈 때마다 대부분 죽은 것들이 도마를 거쳐갈 때마다 죽은 것들이 도마를 거쳐가요. 칼자국이 남았다. 마치 당연한 말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뭔가 또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시체를 동강내는 칼날 밑에서 도마는 등을 받쳐 주었다 라고 합니다. 시체 동강나는 칼날 밑에서 도마가 그 시체의 등을 받쳐 주었대요. 그냥 뭔가 그 등을 받쳐줬다 이런 말 한마디로 죽은 그 시체의 어떤 영혼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등을 받쳐줬다 이 말은 뭔가 좀 받아준 거죠. 이렇게 뭔가 이게 등을 딱 받아주면은 어떤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그 위안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죽은 시체는 도마에서 동강나겠지만 그 동강내는 나는 그 시체의 등을 받쳐주었대요. 도마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도마의 등뼈에는 수없이 파인 골짜기 핏기가 스몄다. 골짜기 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도마의 등뼈에 수없이 파인 골짜기 핏기가 스몄다라고 합니다. 도마가 도마질을 하니까 칼자국이 났는데 거기에 골짜기라고 표현해서 칼자국을 이렇게 도마에 칼자국이 막 났는데 그걸 골짜기라고 표현했고 거기에 핏기가 스몄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골짜기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골짜기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죠. 골짜기는. 물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 골짜기에서 사는 곳이 된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영혼이 머무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핏기가 스몄다 이 말은 시체는 그러니까 생명은 죽었지만 그 생명의 핏기 어쩌면 이 핏기는 영혼일 수도 있겠죠. 죽은 영혼, 생명의 죽은 영혼이 그 골짜기에 스몄다라고요. 그래서 도마에는 수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생명의 핏기가 스몄을 테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영혼이 스며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상상력을 더해갑니다. 시체들의 찢기가 파묻힌 자리에선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났다. 왜요? 거기에 그 생선들의 영혼이 스며 있을 테니까 이거는 시인의 생각이겠죠. 시인의 생각이 이제 냄새가 났다라고. 절대 그 냄새가 안 없어진대요. 왜요? 그 죽은 생선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겠죠. 도마는 칼날에 잘리는 시체들의 마지막 생의 향기를 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다 상상이잖아요. 이렇게 도마는 칼날을 받아들이는데 그 칼날에 잘리는 그 시체들의 마지막 생의 향기를 안다고 그래요. 도저히 우리는 마지막 생의 향기를 도저히 알 수 없는데 도마는 알 것이다라고, 도마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시인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생을 마감할 때 잠시 미끄러져 달아나려 했던 두려움을 안다라고요. 그 마지막 생의 향기도 알고 또 생이 끝나려 할 때, 생을 마감할 때 잠시 미끄러져 달아나려 했던 두려움을 안대요. 가끔씩 도마에 생선 토막을 얹어놓고 썰려고 하면은
생선 토막이 도마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 떨어지는 것을 어떤 사람이 생선을 써는 사람이 실수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생선이 죽음이 두려워서 네,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도마는 알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선이 도마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도마 밖으로 떨어지면 그것은 도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삶을 마감하는 것이 두려워서 생선이 도망갔다라는 네, 그 두려움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시체들을 통과한 칼날을 받아내며 살아가는 도마. 네, 그 시체들을 그러니까 죽은 어떤 시체들을 토막내는 그 칼날을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도마의 숙명이죠. 바꿀 수 없는 숙명이에요. 네, 도마는 그게 그렇기 위해서 도마의 본질이 뭐겠어요? 칼날 받는 게 도마의 본질이겠죠. 죽음을 섭생하고는 빽빽하게 영생불사의 날짜를 새겨놓는다. 네, 죽음을 섭생하는데 네, 먹고 사는 거죠. 원래 섭생이라는 것은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다스릴 섭자에다 살생자잖아요. 즉 먹는 것을 관리해 가면서 먹는 거죠. 즉 건강에 좋은 그러니까 어떤 그 건강에 좋으라고 건강에 좋은 것만 관리하면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섭생이라고 하는데, 도마가 사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섭생하고는 빽빽하게 영생불사의 날짜를 새겨놓는다. 즉 칼자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생불사의 날짜를 새겨놓는다라고 하는데, 영생불사, 즉 칼자국으로 인해서 생긴 골짜기마다 그 골짜기마다 네, 영혼이 깃드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영생, 영원히 살며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 도마가 죽지 않는 것, 그것은 수많은 어떤 그 영혼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도마는 영생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도마의 그러니까 딱히 이거는 어떤 장면을 보고서 묘사한 건 아니죠. 시적 도마를 보고서,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을 어떤 시각적으로 보고서 묘사한 건 아니죠. 그냥 도마를 보고서 시적 상상력을 얹어서 묘사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묘사를 했죠. 시적 상상을, 그러니까 상상은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렇게 감각적으로 묘사를 통하면 감각적으로 상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시 볼게요. 수선화 이재훈 씨의 시인입니다. 시의 시입니다. 이재훈 시인의 시입니다. 자, 수선화 하면은 영어로 daffodil이라고 하는데 꽃말이 뭐죠? 자기애라고 하죠. 자기애. 이 수선화에 얽힌 신화가 있죠. 신화. 신화가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수선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나르키소스라고 발음하나요? 영어로 나시스스라고 하죠. 나시스스. 그러니까 자기애는 자기애인데 과대망상, 자기에 대한 과대망상, 또 자아도취라고 하죠. 과대망상, 자아도취에 빠진 그 그러니까 원래 나르시스스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반하게 되는 그런 모순을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시스스는 거울을 보면 안 되는데 우연히 산에서 연못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시스스가 워낙 잘생겨서 수많은 그 소녀들이 막 그 구애를 하죠. 근데 다 거절해요. 아주 오만방자기 뭐 이럴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에코라고, 저기 메아리라는 뜻으로 쓰고 있죠. 에코. 그 에코라는 요정이
원래는 에코는 참 벌을 두 번이나 받죠. 처음에는 그 헤라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남의 목소리를, 남의 말을 따라서 언어를 잃어버려요. 언어. 헤라가 벌을 줘가지고 남의 말만 따라서 할 수 있게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에코가 또 날시서스한테 반해가지고 막 구애를 하는데 거들떠도 안 보니까 그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지내다 뜨게 돼요. 몸이 사라져 버려요. 안 먹으니까 몸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목소리만 남게 되죠. 남의 말을 따라하는 그 목소리, 자기 말도 못하는데 몸도 없고 또 목소리만 남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그 메아리가 생긴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요정들이 이제 한을 많이 품어가지고 나시서스한테 그 복수를 하고 싶은데 복수의 여신을 찾아가죠. 이게 정식 외래어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네메시스라고 해요. 네메시스라고 한 것 같아요. 네메시스라고 하는데 복수의 여신, 영어로 복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네메시스한테 부탁을 해서 복수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날시서스가 그 물웅덩이를 보게 만들죠. 그래서 남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니까 네 자신이나 실컷 사랑하라고 그 연못에 보이는 자기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날시서스가 그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홀딱 반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네, 그 수선화는 바로 그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아도취 과대망상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연못에 빠져서 죽게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선화가 거기서 핀 꽃이 수선화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시서스가 죽어서 피어난 꽃이 수선화였는데, 그래서 수선화가 자도치, 자기애라는 꽃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수선화, 한밤중이 되면 내 몸에 수선화가 핀다라고 해요. 밤 깊어지면 자기가 자기 사랑할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내 몸에 수선화가 핀다. 낮에는 자기 사랑 안 하는데 한밤중이 되면 자기를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자도치, 자기에 빠지고 싶어지는 거죠.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잠들 무렵이면 내 몸에 꽃이 앉는 소리가 들린다. 네, 자기의 목소리, 자기에게 점점 자기에 빠져가는 거죠. 간지러워 암술과 꽃술이 살 부비는 소리가 사물거리며 온몸에 둥지를 틀고 어머 꽃 피네 마른 버짐처럼 간지러운 꽃이 속옷새로 피어나네. 내 몸에 피는 꽃 어머 내 몸에 피는 꽃. 네, 좀 놀라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서 자기가 빠져들면서 왠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거기에 나르키소스라고 나와요. 나시서스. 나르키소스, 영어로는 나르시서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나르키소스의 그 영혼이 노랗게 물든 수선화가 핀다. 자, 수선화 한가운데 주로 수선화는 노란색인데 수선화는 꽃잎이 이중으로 피죠. 한 가운데는 통꽃뿌리라고 해서 이렇게 좀 통으로 생긴 꽃이 피고 그 밖에는 또 그 헛꽃이라고 해요. 그거를 가짜 꽃이죠. 진짜 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가에 피는 그 꽃잎으로 피는 이렇게 갈래꽃 뿌리라고 그래요. 그거를 꽃잎이 갈라지는 것을 갈래꽃잎이라고 하고 하나의 통으로 생긴 것을 통꽃뿌리라고 해요. 통꽃뿌리. 그래서 뒤에 갈래꽃 뿌리는 곤충을 유혹하기 위한 그냥 꽃잎입니다. 가짜 꽃. 네, 가운데 있는 게 진짜죠. 그래서 이렇게 그 꽃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나르키소스의 영혼이
노랗게 물든 그 색깔을 말하는 거죠. 수선화에는 나르키소스의 영혼이 깃들어서 노랗대요. 아름다운 내 몸, 노란 꽃파랑이 쓰다듬으며, 노란 꽃파랑이 쓰다듬으며 어깨에서 가슴으로 배꼽으로 핀 꽃과 입맞춤하고 시커먼 거웃 사이에 엉골지게 핀 꽃대 잡는다라고 합니다. 잘 상상해 주세요. 아주 네, 좀 해석하고 싶은데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시커먼 거웃 사이에 엉골지게 핀 꽃대 잡는데요. 근데 또 소리가 나요, 이렇게. 에코가 메아리 치네. 사실은 자기가 신음소리 내는 거죠. 에코는 뭐예요? 항상 따라하죠. 따라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화자가, 하는 건데, 에코가 그걸 따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아름다운 내 몸, 거울에 비추어. 지금 자기 사랑하고 있죠. 에코가 흐느끼네. 에코는 자기 소리 못 낸다고 그랬죠. 사실 뭐예요? 화자가 내는 소리를 에코가 따라서 하고 있어요. 내 몸이 화분화분 물기에 젖는데 이렇게 꽃들이 덮을거리며 시들어가네. 나르키소스여 내 몸에 오지 마소서. 오욕에 물든 몸 꽃피게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미 꽃 피면서 이런 말 하고 있어요. 한밤중이 되면 내 몸에 수선화가 핀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나. 다른 사람이 다 잠들면 자기 혼자서 뭘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밤중이 되면 내 몸에 수선화가 핀다. 이 말은 그렇죠. 내 몸에 어떤 것이 단단해지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 안에 모든 소리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남자분들은 잘 이해하겠죠, 이 시. 그러니까 자기와의 사랑에 빠져 죽은 신화를 이렇게 원용해가지고 자기의 그러니까 자위죠, 자위.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신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약간 꽃이라는 시각적 수단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적 상상력을 얻기도 한다라고요. 여기 이 오욕이란 단어를 시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한 번쯤 그냥 오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욕이라는 것은 다섯 개 감각에서 느끼는 그런 욕망, 어떤 정욕이라고 하죠. 그 욕망을 말하는 건데, 욕망. 그러니까 성, 이렇게 색은 뭐죠? 빛깔, 시각적을 말하죠. 성, 소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색성, 향, 코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입을 말하는 것, 맛을 느끼는 것, 그리고 만짐을 말하는 촉각을 말하죠. 그래서 색성, 향, 및 촉 해가지고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육신이 갖는 그런 욕망을 말해요. 여기서는 색에 해당되겠죠. 색정. 그러니까 그 성적인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화를 잘 알고 있으면 저는 그리스 신화를 참 재밌게 본 책이 뭐냐면 이윤기, 저자 이름이 이윤기일 겁니다. 이윤기. 책 제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스 신화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사진도 굉장히 좋은 아주 아름다운 사진들이, 그 사진은 사실 화가들이 그린 건데 그것을 엽서화해서 엽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그게 이제 받침이 되니까 그 책은 그냥 신나게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스 신화인데 저자 이름밖에 모르겠어요. 그 이윤기 씨입니다. 아마 돌아가셨던가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 책이 바탕이 되니까 정식으로 그리스 신화의 책을 사서 네, 읽었습니다. 진짜 이 그리스 신화는 워낙 이야기가 꼬이고 꼬여가지고 네, 그리스 신화가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신들의 수준이 딱 인간 수준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물새 발자국 따라가다. 물새 발자국 따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물새 발자국 따라간다라고 우리는 시각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죠. 물새 발자국 따라간다. 시각적으로 그려보는데 그런 어떤 이제 묘사잖아요. 그게 그 묘사에서 그 어떤 상상을 또 얹어서 의미를 얻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우선 그 좀 크게 한번 봐요. 아니, 다 보고 볼까요? 네. 자, 모래밭 위에 무수한 화살표들. 우리가 모래밭에 화살표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화살표가 있대요. 앞으로 걸어간 것 같은데, 걸어가서 생기는 화살표래요. 이게 모래가. 그죠? 이렇게 화살표가 모래밭 위에 무수한 화살표들. 근데 앞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끝없이 뒤쪽을 향하여 있다. 네, 걸어갔기 때문에 생긴 화살표인데, 근데 자꾸 그 화살표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에요. 네, 앞으로 걸어간 존재와 내가 앞으로 걸어간 존재와 그 발자국은 반대 방향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딱 이거 보면은 뭔가의 특징을 좀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사단 구성입니다. 기승전결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적 대상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한 면을 강조해서 딱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승은 어때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죠. 예. 일년을 기연을 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줘. 모래밭의 화살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구체화시켜 주죠. 봐요.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앞으로 트센 바람 속을 뒷걸음질 치며 나아가는 힘, 저 힘으로 라고 했습니다. 뒷걸음질죠.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앞으로 트센 바람 속, 아주 힘들게, 힘들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래요. 이렇게 뒷걸음질 쳐. 우리는 살다 보면 아주 앞으로 가려고 좀 전진하고 발전하려고 좀 더 잘해보려고 온갖 힘을 다 쓰지만 계속 뒷걸음질 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여기에 탁 드러나요. 지금까지는 화살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갑자기 비행 이야기가 나요. 날아오르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확 전환이 일어나죠.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거. 예전에 이제 날아가는 문제가 나와요. 새들은 날개를 펴는가? 그 뒷걸음질 치는 힘으로 새들은 날개를 펴는가? 제 몸에 시윗줄을 끌어당겨 갔더니 지상으로 날아오르는가? 새는 앞으로 가는데 자꾸만 뒤로 가요. 마치 뭐를 당기는 것처럼 화살의 시위를 뒤로 당기는 것처럼. 근데 그 시위가 뒤로 많이 당겨질수록 톡 놓으면은 화살은 어때요? 엄청 더 힘차게, 그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겠죠. 시위는 이렇게, 즉, 뒤로만 아주 그냥 고생하면서 뒤로 뒷걸음질 치게 되는, 앞으로 가려고 해도 뒷걸음질만 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네, 아주 멀리,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한 화살처럼 그런 준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따라가던 물새 발자국 끊어진 곳쯤에서 네, 이제 결에 해당되죠. 네, 끊어진 곳쯤에서 우두하니 파도에 잠긴다. 따라가던 물새 발자국 끊어진 곳쯤에서 우두하니 파도에 잠긴다. 쯤은 좀 붙여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책에 이렇게 띄어졌네요. 끊어진 곳쯤에서 이렇게 끈을그라는 뜻으로 한 것 같아요. 오둑하니 파도에 잠긴다. 자, 결은 어떻게 끝마치라고 그랬어요? 마무리를, 주제를 선명하게 나타내거나 또는 깊은 여운을 남기거나 하라고 했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따라가던 물새의 발자국, 끊어진 곳쯤에서 우두하니 파도에 잠긴다 라고 해버림으로써 상당히 오히려 아쉬움을 남기죠. 팍 날아올랐는지, 그죠? 과연 날아올랐을까?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안 써놓은 거죠. 화살처럼 딱 그 날아오르는가, 이렇게 떠오르는가라고 썼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지상으로 갔더니 지상으로 떠올랐는지, 그걸 명확히 쓰지 않고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과연 날아올랐을까? 또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파도에서 그 발자국이 끊어진 곳쯤에서 우두하니 파도에 잠기니까 네, 어떤 사람은 희망적으로 본 사람은 어때요? 아, 날아올랐겠네. 네, 물이 그 뒤로 발자국이 없으니까. 근데 좀 희망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물에 잠겼네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정말 날아올랐을까라고 또 의심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새 발자국을 따라가는 건 네, 어떤 묘사인데 대체적으로 묘사를 하다가 삶의 깨달음을 또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순리를 깨닫고서 네, 순리에 대한 그런 어떤 상상을 얹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물대새는 어때요? 물대새는 물새가 아니고 물대새죠. 주로 이제 물에서 사는 새를 물새라고 하는데, 물새로는 유명한 게, 물대새가 유명하죠. 물대새는 좀 작은데, 흰 물대새 있고, 장다리 물대새 있고, 그러는데, 네, 새 발자국 모양이, 새가 앞으로 걸어가면 어때요? 네, 새가 앞으로 걸어가면 꼭 화살표가 뒤를 향한 화살표처럼 그려지죠. 네, 얘들 보면은 이 부분, 그죠?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네, 앞으로 걸어가면 발자국이 뒤를 향하는 그런 발자국이 남게 돼요. 근데 그 새 발자국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가는데 결국 뒷걸음질만 치게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힘들게 뒷걸음질만 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화살로 보면은 뒷걸음질 칠수록 계속 시위는 길게 뒤로 당겨지니까 더 세게 앞으로 날아갈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과연 그랬는지는 명확하게 안 밝히고 여운으로서 남깁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적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